사실 금융시장은 구조가 변하면서 지표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금리가 있다. 금리가 과거와 같은 역할을 금융시장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시장에서 실제로 이미 발표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봤을 때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실제로 물가나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 더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시장을 어렵게 하지 않을 사실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그 중요한 이유를 지표라는 것에서 찾고 있는 거죠. 보시면 먼저 이제 금리가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처럼 금리가 사용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시장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해서 연준의 금리를 우리는 최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얘기로 리보라는 금리가 우리는 금리라는 것이 폐지되는 건 생각을 못 해보셨겠지만 금리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리보 금리는 미국하고 유럽이 거래하는 서로 거래하는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끼리 거래하는 그런 기준금리라는 게 리보 금리라고 하는데 이 리보 금리가 2020년 상반기까지 폐지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에도 리보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믿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리보 금리가 폐지된다는 사실은 사실 좀 약간 낯서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GDP라는 거를 아주 절대적인 숫자로 보고 있고 GDP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GDP 대신 GO라는 개념을 쓰자라는 게 이미 몇 년 전에 시작됐고 사실 GDP라는 거를 없애고 GO로 바꾸자는 흐름은 상당 부분 동의를 굉장한 공감대를 얻어내고 있는데 이유가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유형자산 투자, 무형자산 투자라는 게 있어요. 지적재산권, 특허 같은 것들, 특허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무형자산 투자는 GDP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10개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GDP에 반영되지 못해요.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무형자산 투자, 캐펙스인데 무형자산 투자는 그 투자 자체가 GDP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는 부족한 어떤 숫자, 총생산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GO로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만큼 이 금융시장에는 구조가 바뀌어버려서 그 구조를 담는 지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작년도 3월, 4월에 이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주가 지수는 오르는가 라는 거를 제 책에도 써놓은 것 같네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댔었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경제를 대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큰 회사만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큰 회사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작은 회사의 그런 피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큰 회사들은 코로나 때 그런 치명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은 거나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율을 설명드렸었고 두 번째는 경기 민감 업종이 굉장히 미국 전체 시장 중에서 또는 한국 시장 중에서 적어져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경기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 거에 반영을 주식시장은 덜 받는다는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런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는 경기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뭘 보여드렸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렸고 이건 코로나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왜 ISM 지수가
주식시장을 나타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미국은 제조업이 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10% 미만까지 내려갔어요. 우리가 보통 서비스업 60% 이상 막 이렇게 보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아까 제가 GDP도 말씀드렸지만 GDP에서 만약에 GO로 바꾸고 나면은 미국의 서비스업이 확 줄어요. 그래서 50% 미만으로 내려가고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바뀌는데 어찌됐든 제조업이 작은 나라인 건 분명히 맞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이제 과거의 제조업의 어떤 그 르네상스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바마의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조업 르네상스 막 이런 걸 강의 다니면서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는 게 오바마의 뜻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은 맞다라고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 만든다. 그래서 반도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얘기. 이게 다 제조업 육성 정책이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제조업이 너무나 적어져 있는 현재 미국 상황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를 갖고 미국 전체를 보여주기란 어렵죠. 그래서 특별히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지수냐면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선행 지표 중에서 1등으로 중요했던 지표예요. 그런데 이 선행 지표가 이제 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금융시장은 구조가 변하면서 지표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금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 금리가 과거와 같은 역할을 금융시장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보시면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연준의 영래포라는 RRP가 5,480억 달러 사상 최대를 찍었다라는 거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도 이후 최대 금액이 지난 하루 이틀 동안에 지난주에 이틀간 갱신하면서 RRP의 거래 금액이 480억 달러. 이 5,480억 달러는 어떤 정도냐면 연준이 지금 매달 양적 완화를 하는 정책으로서 사고 있는 채권이 국채가 1,200억이에요. 그 중에 MBS를 400억 사고 나머지 국채를 800억 삽니다. 그 800억 중에 단기채가 60% 정도 되니까 한 300억 미만을 한 달에 사고 있다면 그게 양적 완화 정책인데, 이 RRP는 5,400억이니까 도대체 몇 배,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금액이 하루에 거래됐다는 얘기고, 이런 엄청난 내용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이 RRP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연준에게, 그러니까 연준이 발행한 단기채예요. 연준이 우리 고객들도 증권사에 가시면 RP라는 걸 거래합니다. RP라는 게 뭐냐면 증권사가 다시 사주기로 약속하고 채권을 담보 잡아서 고객의 돈을 받는, 그러니까 증권사가 발행한 단기 채권에 고객이 돈을 넣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 돈에는 이자가 매일 붙습니다. 단 하루짜리 금리이기 때문에. 그게 RP인데, RRP는 그런 것처럼 증권사가 고객에게 발행한 게 아니라 연준이 은행에게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은행에게 채권을 주고 은행의 돈을 가져가서 이자를 주는 금리죠. 지난주 RRP 영래포 금리는 0.06인데 5,400억 달러가 한 방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죠? 0.06. 근데 0.06을 보고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0.06은 리스크 프리, 100% 위험이 없는. 그리고 연준이 지금까지 이 영래포 정책을 쓰지 않았다가 한동안 안 썼다가 이번에 열었기 때문에 열자마자 엄청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 이 영래포는 왜 중요하냐면, RRP는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푸는데 은행에 돈을 하루에 5,400억을 걷어들였다면, 1,200억을 풀고 5,400억을 한 방에 걷어들였다면 도대체 연준은 푸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상대도 안 되게 걷어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기관끼리 일어나는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준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연준은 지금 지난 이틀간, 이건 하루짜리니까 이틀 동안 5,400억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덩어리 5,400억 정도가 지금 연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1일짜리 금리를 받으면서. 결국 연준은 지난주에
한 방에 5,400억을 걷어들였습니다. 우리가 테이퍼링을 말할 때 테이퍼링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양적 완화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시장에다 돈을 넣는 거라면 테이퍼링은 그걸 걷어들이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매달 사는 채권을 덜 삼으로써 돈을 풀던 걸 줄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시장에 돈을 가져가는 행동의 첫 번째 단계가 테이퍼링인데 연준은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한 방에 걷어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RRP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연준이 호언장담을 여러 번 해왔어요. 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말한 대로 일시적이라는 거를 시장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그랬다라고 했을 때 연준은 지금과 같은 시장의 유동성을 한 방에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준 사례라는 거죠. 연준이 말했던 수많은 도구 중에 많은 도구 중에 하나가 RRP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이 다양하거나 혹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려서 혹은 채권을 팔아서 연준의 채권을 팔아서 돈을 흡수해 갔다면 이제는 RRP 같은 그 다음에 리버스 레포 같은 거 하고 하나는 IOER이라는 초과 지준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의 돈을 흡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드리는 연준의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바뀐 것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언제 날짜인가요? 2018년 11월 8일입니다. 2018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또 하나의 통화정책, IOER. 지금 제가 말씀드린 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 무슨 금리냐면 Excess Reserve예요. 초과 지준 금리란 뜻이에요. 연준이 초과해서 지급준비금에 지불하는 금리. 이게 IOER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급준비금을 말하는데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줄 때 얼마 이상을 리저브해 놓죠. 남겨놓고 빌려주란 뜻이에요. 이게 왜 개념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레이 달리오가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영상인데 좀 어려워요. 잘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거냐면 신용이라는 걸 설명할 때 크레딧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에 연준이 100억을 돈을 찍어서 이거 M1이죠. M1을 은행에 줍니다. 100억을. 100억을 주면 은행이 이걸로 뭘 합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줘요? 빌려주죠. 예, 빌려줄 때 100억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빌려간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고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겠죠? 그걸 집에다가 쌓아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100억이 나갔다 100억이 들어오죠? 그럼 사실은 연준은 100억을 찍었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200억이에요. 은행에서 했던 100억이 나갔고 들어오고 해서 2배 발생했잖아요. 유동성이 2배가 돼요.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M2라고 하는 거예요. M1일 때는 근원, 그래서 발권한 돈 초기를 M1이라고 하고 얘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발생시키는 유동성은 M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M2를 조절을 안 하고 놔두면 그냥 놔두면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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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하면서 무한대로 유동성이 발생을 해버려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100억 발행했던 게 몇 천억 막 이렇게 신용을 만들어내고 그 자체는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이 달러, 이 돈의 가치를 무한대로 하락시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관리가 안 돼요. 멈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 발행된 M1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준율이라는 걸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억을 준 다음에 반드시 지급준비금으로 10%를 맡겨놓고 놔두고 빌려주라는 거죠. 그럼 10%를 남기고 빌려주면 90억이 나가죠.
그죠? 그럼 90억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장사를 해서 빌려간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으니까 또 얘를 뭔가 카드를 쓰거나 뭘 해서 다시 90억이 들어와요. 들어온 90억에서 또다시 지급준비율 10%에 의해서 9억을 놔두고 81억이 이번에 나가죠. 그럼 나갔다 들어왔을 때 또 10%를 놔두고 나가고 또 나갔다 들어왔을 때 10%를 놔두고 나가니까 이게 무한대가 될 수 없죠. 결국 나중에 가면 10%를 남겨놓고 나가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유동성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준율이라는 관리 방법의 이유인 거예요. 유동성을 관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급 준비율을 만약에 높여주면 유동성을 작게 만들 수 있고 낮춰주면 굉장히 유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와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 다음에 실제로 지금 너무 경기가 빠르게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는 바람에 연준이 급하게 이 돈을 확 땡겨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테이퍼링이 빨라진다? 혹은 테이퍼링이 사실 주 목적이 아니고 테이퍼링이 뭘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거고 그 중간 단계에서 테이퍼링만으로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실감하는 말씀 드려볼게요. 미국이 테이퍼링 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요? 이주열 행장이 한국은행장이 지금 요번에 뭐 발표했어요? 금리 올린다? 감히 이주열 은행장이 연준에서 테이퍼링 얘기도 안 꺼냈는데 자기 혼자 금리를 연내에 올리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은 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처럼 언제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연준의 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장은 뭘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뭘 걱정해야 돼요? 아니, 미국은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왜 올리는 거야?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금리는 따박따박 다 똑같이 오르지 않아요. 신용에 따라서 막강하게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은요, 이 대출금리 상승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1, 2%만 올릴지 모르지만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한 방에 돈을 어떻게,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보셨어요? 1년마다 갱신하죠? 만약에 1년째 가면 금리 상승기에는 잘 안 해줘요. 연장을. 예, 조건을 다 본다고 하면서 당신은 연장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 마이너스 통장으로 막 다 썼는데 갚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금리는 한 10%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대우지, 차등대우. 이게 신용인 거예요. 이 신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준금리, 이 FFR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라고 발표를 하면 A라는 회사는 등급이 굉장히 신용이 좋은 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플러스 0.5를 해서 1.5%로 발행을 하는 거고 B라는 회사는 신용이 나쁜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스프레드가 4%야. 그러니까 신용이 4%인데 등급이 B등급이야. 그러면 이 B라는 회사는 채권 어떻게 발행하느냐? 기준금리 FFR 1%에다가 자기 등급 4%를 합쳐서 채권을 5%에 발행해야 돼요. 이게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테이퍼링 금리 인사인 거죠. 왜? 우리에게 크레딧 압박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IOER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준율이라는 건 상당한 막강한 힘이 있는 제도인 거예요. 얘를 만약에 10%였다가 5%로 하는 즉시 지준율을 낮추는 즉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은 더블 이상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겨놓은 돈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준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린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세상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들어와서도 다시 또 대출이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 막는 방법이 뭐예요? 초과 지준. 무슨 얘기예요? IOER이라는 초과 지준율을 만약에 기준금리 FFR보다 좀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초과 지준
이자를 연준이 준다면 은행은 100억을 받았을 때 얘를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연준에게 맡기겠죠. 원래 맡기는 돈은 지준금이라 그랬죠. 그거가 아니라 법적으로 맡길 돈이 아니라 지가 원해서 더 맡기니까 초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excess reserve예요. 초과 지준.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 주는 금리 IOER. IOER을 높이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세상의 돈이 연준으로 들어오겠죠. 은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왜? 은행에 들어왔다가 은행이 연준에게 맡기니까. 세상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조금 전에 RRP가 한 방에 얼마를 흡수했다 그랬죠? 5,480억 달러를 RRP 금리만 조금 줬는데도 돈이 쑥 들어와 버렸단 말이야. 왜? 세상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IOER을 조금 올린다면 은행은 얼마나 많은 돈을 연준에게 맡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6월 달에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연준이 IOER 금리를 올린다는 발표를 할 것 같다. 금리에 커다란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건들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후폭풍이 생깁니다. 하지만 IOER을 올림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충격은 덜하지만 더 아주 실질적인 유동성 흡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IOER이 가졌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1월 달에 이미 또 하나의 통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윌리엄 더들리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 뉴욕 연은 총재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은은 금리를 FFR을 버리고 IOER를 써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있는 FFR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금리를 왜 연준이 주된 수단으로 안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OER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얘기해 드렸다고 해서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금리와 보조적으로 가는데, 그럼 금리를 왜 연준이 이렇게 하게 됐는가? 금리를 통해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게 이제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 19년도에 항상 연준의 성명서에 IOER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IOER을 보셔야 되고, 조용히 뉴스에 잘 안 나오겠지만 6월 달에 IOER을 상승시키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효과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과거로 보면 금리 인상과 똑같은 행동을 연준이 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IOER을 왜 연준이 쓰게 됐는지, 왜 금리를 안 쓰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똑같이 IOER이 뭐야? 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RED라는 앱 가시고 거기 가셔서 검색해서 IOER 치시면 Interest Rate on Excess Reserve라는 데 있고 요 그래프 그대로 보실 수 있으세요. 현재 IOER은 0.0 뭐 얼마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IOER을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올리냐? 이런 식으로. 이게 금리 인상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금리 인상기에 IOER를 더 먼저 더 강하게 올려서 실제 금리 인상 효과를 더 뚜렷하게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를 올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 회사 세미나 때 했던 화면인데 오늘은 못 갖고 왔어요. 제롬 파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IOER를 먼저 옮긴 건 아주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IOER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관리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OER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연준의 10년물 금리는 길게 보면 그냥 떨어져만 갔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금융위기가 오면 금리를 엄청나게 내립니다.
금융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리세션이면 금리를 내려요. 그래서 작년도 코로나 때 연준이 썼던 것과 똑같이 금리 내리고 돈 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처럼 경기가 살아나요. 경기가 살아나면 지금부터 한 1년, 2년 사이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립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80년대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따박따박 올려서 몇십 번을 올려가지고 한 10번, 20번을 올려서 올릴 수 있었던 게 11%대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와서 다시 돈을 풀었어요. 위기가 와서 돈을 풀어서 좋아졌어요. 금리를 올렸어요. 이번에 올릴 땐 6.75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왜 더 올리지? 왜 더 올리지? 왜 못 올렸어요? 왜 못 올려요?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다 죽어버려. 생각해봐. 여러분 능력이 한 달에 캐시플로가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한 달에 10몇 프로짜리 이자를 쓴다. 못 견디는 거지. 내가 번 돈을 다 이자로 넣고도 원금 못 갚는 거지. 이자를 못 내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중금리가 높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아니지. 시중금리가 높은 건 우리 저축이 이자가 많이 붙는 건데 빚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야. 이 경제의 체력이 안 될 때는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체력이 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만. 그 체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 체력을 자연금리라고 합니다.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념 설명을 못 드려요. 다음번 정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지 간에 자기의 실제 어떤 자연스러운 체력이 있는 거예요. 몇 프로까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거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유로존, 일본을 통틀어 전 세계가 동일하게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한번 박살이 나서 경기를 부양한 다음에 올리는 숫자가 옛날엔 툭 하면 11%, 8% 막 이랬는데 이제는 6%였다가 5%였다가 이번에 몇 프로까지 올렸었죠? 바로 직전번에 연준은 3%가 목표인 상태에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보세요. 패턴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고. 나빠지는 건 똑같은데 부양을 해가지고 살려내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유를 이 사람은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구조적 장기 침체. 알 수는 없지만 글로벌이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졌다. 그래서 secular stagnation theory 내지는 hypothesis. secular stagnation이 구조적 장기 침체예요. 알 수는 없는데 자기는 왜 그렇다라고 설명했죠. 논문에서.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통화정책으로 안 된다. 니네가 통화정책 성공했다고 하고 옐런 다 이렇게 하지만 너네 성공하지 않았다. 이 구조적 장기 침체는 재정정책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딴소리를 하죠. 어쨌든지 간에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면 알 수는 없는데 실업률이 엄청나게 낮아져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옐런의 중앙은행장 기간 내내 고민이었어요. 네. 실업률은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 설비 투자가 안 늘어나. 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건강해진다면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기업이 자기네가 더 잘 될 거라고 본다면 좀 더 시설을 해서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을 텐데 그걸 안 해. 기업들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고 그래서 실업률이 내려갈 대로 내려갔을 때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과거의 어떤 이론? 필립스 이론이라는 거예요. 필립스 티오리는 뭐냐? 실업률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반드시 오른다.
반대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필립스 이론이에요. 옐런은 그 신봉제였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장 하는 동안 접었습니다. 왜?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해서 정말 실업률을 3.5까지 떨어뜨려 봤는데 우리 코로나 직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3.5, 3.4까지 갔어요. 완전 고용까지 갔죠. 그때 인플레이션 1%대 나타났습니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수수께끼. 왜 자연적인 체력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지. 왜 계속해서 더 높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지. 왜 살아날 때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지. 예, 그게 미국의 걱정이었고 지금까지 고민이었습니다. 이유는 답은 제가 알죠. 말씀드릴까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이전까지는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금에 연동됐어요. 달러가. 이론스 35불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그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기축통화국이 되면서 무슨 약속을 한 거냐면 달러를 풀면 그만큼의 금으로 바꿔주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브레튼 우즈 바로 직전까지. 예,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금이 달러를 제한하면 시장 안에 달러의 양이 숫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은 한정적이잖아요. 금은 전 세계 통틀어 만약에 1톤밖에 없어요. 그럼 온스당 35불이면 1톤을 온스로 나누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곱하기 35불 한 만큼의 달러만 발행돼야 하죠. 더 발행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금에 연동되니까. 그런데 그런 때는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 그런 때는 금리를 올리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돈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 한정적인 화폐 안에서는 실제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더 보유하라고도 하고 저축도 더 할 뿐더러 돈을 가져다가 쓰는,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높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확실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로 봤을 때 100개 개수로 보자고요. 100개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10개는 저 사람이 빌려가고 20개는 저 사람이 빌려가고 또 30개는 이 사람이 빌려갔어요. 경기가 좋아서 막 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개수가 남은 게 딱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값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못 빌려주는 게 있고 더 못 빌려줄 만큼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금리를 올리기만 하면 당연히 이걸 빌려가는 빈도수는 확 낮아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이 한정된 개수 안에서 빌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는 금에 연동하지 않으니까 달러를 막 찍으니까 어딘가에 달러가 막 뭉텅이 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의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걸로 나타난 효과도 약해져. 내리는 걸로 나타난 효과도 약해졌어요. 금리를 내리는 걸로 경기를 살리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고작 미국만 3% 가까이 올려받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까지 계속 돈을 더 풀어야만 했었어요. 금융위기 때 돈을 풀고 지금처럼 작년처럼 돈을 푼 다음에 걷어들일 수 있었던 데는 유일하게 미국 한 군데였었어요. 나머진 전부 돈을 풀어도 안 살아나니까 마이너스까지 풀었어요. 브렉시트 때 극단적으로 아주 피크 때입니다.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에 빠진 거. 네. 그래서 그 당시 3달 만에 일본의 1년치 금고가 다 팔렸어. 3달 만에 1년치 금고가 다 팔렸어.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다 돈을 맡기려면 돈을 줘야 된대. 내 돈을 맡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금리거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하고 나서 3달 만에 일본 전역의 금고가 다 팔렸어. 왜? 은행에다 이자를 내가 왜 내냐? 금고 사가지고 돈을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럴 만큼 마이너스 금리가 낯설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았었어요. 이유는 하나는 명확한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준의 정책을 쓰기에는 너무 약하고 너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작용만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IOER이라는
구체적인 유동성 흡수책 연준은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연준은 그런 의미에서 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는 아주 오래도록 인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실행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시기는 상당히 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뒤가 언제일까요? 연준이 약속한 때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2024년. 네. 여러분 모두 못 믿으셨죠?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그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 그동안 뭘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 이유가 연준이 자신 있게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등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연준은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24년 초가 돼도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 연준이 금리가 아니라 IOER을 사용하고 또 다른 지표들을 연준이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요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물가가 치솟는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땡겨질 거다. 이번 6월 달에 테이퍼링 발표할까 말까. 계속 이런 거에 곤두세우고 있는 동안 시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촉각을 세우느냐고 이번 발표 나면 투자를 하든지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를 할 때는 금리가 이제 테이퍼링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되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불리한 성장주는 제외.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까고 보니까 어때? 금리가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장주를 사도 될 것인가? 성장주 시기가 다시 오는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주가 된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또 덜컥 금리가 올라가는 식으로 나타나면 어때요? 당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지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어떤 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쇼크가 있어요. 제가 쓴 책에도 써놓은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갖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수정이 아니라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뭐냐면 2019년도에 연준은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었어요. 여러분 금시초문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안 들어오셨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죠. 예. 이 리세션이 오지 않았는데,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연준은 금리를 3번이나 내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됐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막 자료로 썼던 거예요. 리세션 때 금리를 내리는 것과 인슈어런스 컷일 때 내리는 거의 차이들을 막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보험성 금리 인하는 언제 있었나?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코로나처럼 위기가 와서 금리를 내리는 거 오케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리세션이 안 왔는데도 금리를 3번이나 내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거처럼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거에 이유와 그 방법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연준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 중에 3가지 커다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금리 차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A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이어서 기준금리의 0.5만 합쳐서 채권을 발행하고, B라는 기업은 약간 등급이 낮은 회사라서 한 4% 정도 기준금리 합쳐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게 스프레드 차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장기와 단기 금리는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장기 금리는 미래를 말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를 높게 받는 게 정상이고, 단기 금리는 낮게 받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배우셨죠, 선미 씨? 그쵸? 예. 그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반대가 돼서 장기가 더 높고 장기가 더 낮고 장기가 더 높아지는 때가 온다.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죠. 원래 금리가 제대로 시장에 작동될 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나타나면 리세션 바로 10개월 전에 시그널이었어요. 굉장히 10번 중에 8번 맞았어요.
10번 위기 중에 8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다음에 최장기 10개월 뒤에 리세션이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였죠. 그런데 이때 이 인슈런스 컷을 하기 직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어요. 2번, 3번 역전됐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안 왔어.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리세션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경제 교과서에 다르게 이제 쓰여져야 될, 예, 저처럼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도 과거의 행태로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이제는 금리 인하도 과거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 막 가자는 거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금리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먼저 뭘 보여드렸냐면 아까 먼저 말씀드릴 때 ISM 제조업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뭐 의미가 없습니까? 뭔가 틀립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막강하게, 왜? 제조업 국가였으니까. 제조업이 60% 70%일 때는 ISM 제조업 지수가 네이팜 지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서. 그런데 제조업 지수가 10% 미만이 됐을 때는 ISM 제조업 지수를 갖고 미국 경제를 설명할 수는 없더라. 코로나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똑같이 이제 금리만 갖고 모든 시그널, 금융시장의 시그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아까 처음에 제가 라이보 금리를 이제 안 사용하기까지 한다 그랬죠? GDP가 이제 전체 부가가치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했죠? 무형자산이 지배적인 회사들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GDP를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 금리는 이제 금융시장의 아주 독보적이고 유일한 엄청난 어떤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조적인 지표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같이 봐야 할 지표를 저는 IOER이라고 오늘 제시해 드린 거고, 과거에 금리가 했던 역할을 IOER이 대신할 거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들리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말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에 이번 6월달 FOMC에서 IOER을 올려는 발표를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이 맞을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서머스는 그 금리가 역할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고, 사실 그렇게 코로나 이전까지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오히려 ROE가 증가해도 투자는 계속 둔화되고, 실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위 10% 기업만 ROE가 상승하고 나머지 옆으로 갑니다. 네, 상승을 못해요. 기업이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을 못하는 시기 오랫동안. 그리고 이것도 특징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높은 그 주요 기업이 현금성 자산이 높은 게 이제 기업의 특징이 돼버렸어요. 어저께 제가 유전자 기업을 공부하느냐고 유전자 기업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봤더니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그 회사는 현금을 얼마 갖고 있냐면 아직 이제 제품도 안 나온 회사가 현금이 1조 몇천억 있어요. 네. 대단한 거죠. 그 회사는 내가 투자해도 날아갈 일이 없어서 지금 투자해도 돼. 물론 이제 그 효과를 내는 거가 달라지겠지만 세상에 그런 기업이, 제가 어저께 스타디한 기업들이 이제 성장주 기업들 제가 주로 혁신 관련된 성장주를 스타디를 했는데 보니까 뭐 그 유전자 기업만이 아니에요. 텔라독이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거에 없던,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현금은 정말 대박 쌓여 있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써 10년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면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장기 금리는 향후 계속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무한대로 풀린 돈에 의해서 돈의 가치는 제로로 수렴해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쪽이에요.